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두 단원을 같이 할 건데요. 1930년대 사회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리고 1930년대, 40년대 무장독립투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를 두 개 동시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 사회운동을 여러분이 이미 배웠거든요. 그리고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이 단원을 살펴보고 그리고 3수단원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길 예정이지만 여러분이 집중력 잃지 말고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에서는 1930년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운동에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변화가 우리 배웠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문맹투치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국내외에서 전개된 위헌활동 및 무장독립투쟁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까지 총 3개의 학습 목표로 전개를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자, 1930년대 문맹퇴치운동은 여러분이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 이후에 농촌 계몽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었는데요. 자, 야학을 설립합니다. 밤야자의 배울 학자죠. 그래서 야학을 설립해서 1920년대에 활발했고 우리말 중심의 교육을 했었는데 이거를 당연히 일본이 탄압하겠죠?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 배우게 하고 문맹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실업 교육만 하는 보통 학교만 계속 증설을 합니다. 자, 이게 환굴 원본인데요. 이것은 이제 조선일보사에서 만들어서 문맹을 퇴치하고 우리말을 알게 하는 건데 이거를 야학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문자 보급 운동을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문자 보급 운동, 한글 원본 이런 걸 내보내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또 이게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화로드 운동은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러시아어인데 이 나로드가 민중이거든요. 민중이고 이 브가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농촌으로 가서 농촌에서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상록수라는 소설도 나왔습니다. 이런 소설도 나올 만큼 그 당시에 활발하게 문명퇴치 운동을 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러한 문명퇴치 운동과 더불어서 농민 노동운동도 변화가 되는데요. 선생님이 소작쟁이랑 노동쟁이 때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죠. 자, 1930년대 들어서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직접 대항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소작쟁이 그리고 노동쟁이 이렇게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점점 항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간의 해소 이후에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들이 농민운동,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고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일제에 많은 타격은 주지 못했고요.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운동이 좀 침체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930년대 사회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후로 1903단으로 넘어가서 1930년대, 40년대에 무장독립투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한인애국단의 활동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한인애국단은 어떻게 조직이 됐냐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배웠었잖아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계속 침체되고 있었거든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떠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불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결성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성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한인애국단이 임시정부의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물론 이 한인애국단 선생님들도 그 의열단처럼 많은 활동을 하는데 가장 유명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이봉창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인데, 이 이봉창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이 거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두 분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봉창 선생님은 도쿄에서 일왕, 그러니까 천황을 폭살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던졌던 일왕이 지나갈 때 그 마차에 그 폭탄을 투척했는데, 그 폭탄을 투척했는데 폭탄이 불발이 나서 실패하게 되고, 이봉창 열사님은 결국에는 그 일본 경찰한테 잡혀서 사형을 면도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러한 의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거를 하니까 이러한 의거를 했다는 게 중국 언론이 반일적으로 보도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했겠느냐. 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일본 황제를 죽이려고 한 거는 일본 황제가 잘못해서 그렇고 일본은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만주사변도 당하고 이래서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서 일제가 그냥 상해를 점령해버려요. 무단으로. 이거를 이봉창 열사의 의거를 중국 언론이 반일적으로 보도했다고요. 자, 이러한 이봉창 열사의 그 의거로 인해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상해 사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상해 사변을 이겼잖아요. 일본이 이기면은 전승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기념식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 윤봉길 의사가 이 상하이 사변에서 이겼다고 하는 전승식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만 한 의거를 합니다. 이분이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이신데요. 이 윤봉길 선생님이 나이가 20대 초중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의거를 하셨는데, 자, 이게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성공을 하냐면은 이렇게 전승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 이겼어. 거기다가 이때가 천황의 생일이었어요. 일본 천황의 생일.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고자 이렇게 모여있는데, 거기 이 단상 위에 물통폭탄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도시락 폭탄이라고 알고 있는 게 원래는 두 개를 준비해 갔어요. 물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은 등류해 갔는데,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이었어요. 그냥 열면 터지게. 그리고 물통 폭탄을 던져서 정확하게 여기에 맞춘 거죠. 맞춰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피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한국에는 엄청나게 살해했었던 시라카와 육군 대위라던가 이러한 사람들을 폭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성공을 하는데, 의거를 성공하고 나니까 이 중국 국민당이라고 했던 중국의 거대 당이, 그 당시에 중국을 이끄는 사람이 장제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장제스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몇억 명의 중국 사람이 못하는 거를 한 명의 그 한국인 청년이 해냈다. 한국인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국민당은 이제 임시정부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지원해주겠다. 빵빵하게 지원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이제 임시정부가 살아날 기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임시정부의 침체를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게 한인애국단의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인애국단의 활동 알아봤으니까 무제한독립투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주에서 1920년대에 무장독립투쟁 봤었잖아요. 자, 청산리 대첩이나 봉오동 전투부터 시작해서 간도참변, 자유시 참변, 그리고 3부의 성립,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서 3부 통합운동,
그리고 나서 이제 혁신 이후에 국민부로 나뉘었다고 이게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으로 나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장 독립투쟁은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는 중국과 연합작전으로 전개가 돼요. 어떻게 연합작전으로 전개가 되냐면은 이 만주사변이라고 해서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거든요. 중국의 땅인 만주를 공격하는데 이 만주를 공격해서 다 중국 땅을 자기들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당연히 일본을 싫어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군과의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북만주에 있었던 지청천 장군의 한국 독립군은 쌍성부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요 부분이에요. 요 앞에 한국 독립군이 북만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자, 북만주에서 활동을 하는 한국 독립군과 남만주에서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이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이러한 두 가지의 전투들을 승리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독립군이 승리를 하게 돼요. 여러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만주에서 한국군과 중국군이 힘을 합쳐서 일본한테 승리를 하니까 일본이 이걸 가만두진 않았겠죠. 자, 일본군이 계속 만주에 있었던 많은 우리 군과 중국군을 계속 괴롭힙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부대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자, 대규모의 부대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 대부분의 분들이 중국 본토로 이동해서 이 중국 본토에서 일본과 싸우자라고 해서 중국 본토로 이동하는데 사회주의 계열은 만주에서 항해 유격 투쟁을 계속 전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계셨던 사회주의 계열은 여기에 남아서 투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회주의 계열이 분들이 여기 동북항일연군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이렇게 사회주의 계열 분들은 남아 있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930년대 초반에서는 만주에서 열심히 싸웠는데 이 만주사변으로 일본한테 뺏기고 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1930년대 이후에는. 그래서 193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 본토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라는 분이 결성을 했는데 이 김원봉 어디서 많이 봤죠? 의열단을 만들으셨던 분이에요. 의열단. 그래서 실제로 이 조선의용대가 이 의열단이 중심이 되어서 초기에는 만들어지기도 되고, 자,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로 많은 분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하냐면요, 중국 국민당과 함께 항일전을 준비하는데 중국 국민당이 직접 싸우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직접 싸우게 해주진 않습니다. 정부 수집이나 포로신문, 후방교란 이렇게 직접 싸우지 않고 정보전을 하려고 하게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직접 싸우고 싶은데 중국국민당은 약간 이제 겉절이 취급을 하니까. 자,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일본이랑 적극적으로 싸우질 않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올라가서 직접 싸워야겠다. 그 당시에 중국 국민당 말고 중국 공산당이 열심히 일본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화북지역이라는 데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선의용대에 계셨던 분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대로 남아서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조선의용대의 경로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우한 있죠. 여기에서 결성을 해서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일본이 계속 공격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국민당은 소극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당을 따라서 많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가 화북 지역인데, 이 화북 지역에서는 공산당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북 지역을 따라가서 어떠한 단체를 만드냐면은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요. 이 조선 독립동맹 하에 조선의용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조선의용군은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 부대고 중국 공산당과 연계를 해서 계속 항일 전쟁을 수행을 했고요. 이렇게 항일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45년 독립을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이분들은 사회주의 계열 분들이 많았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조선 의용대나 조선 의용군 등의 중국 본토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활동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임시정부는 일제가 계속 탄압을 했잖아요. 이렇게 일제가 탄압을 하니까 여러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다 충칭에 정착하는데요. 자, 원래는 1919년에 상하이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상하이는 그 당시에 위치가 좋았지만 이렇게 일본이 공격하기 좋죠. 그래서 항저우, 난징, 한국 이렇게 엄청나게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이동을 하니까 당연히 내륙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저기를 독립운동을 하지 못했겠죠. 왜냐? 저기 이동을 하고 일본군의 추격이 엄청나게 심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칭에 정착할 1940년이 돼서야 이제 저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지금도 충칭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입니다. 자,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 우리도 싸울 거야 라고 하면서 한국광복군을 만듭니다. 이 한국광복군이 이제 임시정부의 산하부대로서 아까 우리 여기 무장독립투쟁에서 배웠던 북부 이제 한국독립군의 대장이었던 지청천 장군이 계셨고요. 아까 우리 독립투쟁에서 배웠던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조선 독립동맹으로 안 가고 한국광복군으로 편성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어진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은 어떻게 한일전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러한 한국광복군도요, 중국 국민당과 협조를 합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조선의용대에서도 중국 국민당과 협조를 했었죠. 이런 중국 국민당과 또 연합군과 합쳐서 미얀마, 인도 이러한 데서 일본군과 싸우게 돼요. 특히 여기서 영국의 OSS라고 있었거든요. OSS라는 부대와 합작을 많이 해요. 자, 이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로 파견됐을 때, 우리나라 광복군이 인도로 파견됐을 때의 사진이고요. 자, 이게 OSS, 아까 얘기했던 영국의 OSS 대원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셨었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요. 미국과 연합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해요. 우리나라가 그냥 앉아가지고 미국이랑 영국 덕분에 그냥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국내 진공작전인데요. 이렇게 우리 한국광복군 분들이 전쟁 준비도 많이 하시고 훈련도 엄청나게 하셨는데 하필 국내 투입 직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립니다. 국내 투입 직전에 일제가 항복을 하면서 이게 중단되고요.
이렇게 중단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국내전공작전을 전개를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을 패망하는데 한몫 거들었으면 우리나라의 대우가 달라졌을 텐데 하필이면 또 일본 도와주질 않죠. 국내 투입 직전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국 광복군 이러한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실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또 건국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왜 건국을 위한 준비를 하냐면 태평양 전쟁이 1942년에 벌어지고 연합군과 일본이 싸우면서 일본이 확연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러면서 일본군이 밀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나라 일본이 패망하면 일본이 물론 한반도에서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이 건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건국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 강령이라는 걸 발표해서 삼균주의, 그러니까 교육에서의 균등, 그리고 투표에서의 선거에서의 균등, 그리고 자본에서의 균등, 이러한 세 개의 균등을 이 바탕으로 이렇게 건국 강령을 제정하고요. 또 아까 배웠던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죠. 아까 조선의용군을 두고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에서도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보통선거제, 토지의 기업 및 국유화, 무상의무교육, 교육에 대한 균등, 그리고 자본에 대한 균등, 보통선거, 선거에 대한 균등, 이러한 것을 주장을 하고요. 또 국내에서도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는데요. 이 조선 건국동맹도 여운형 선생님 등을 중심으로 좌우익 세력을 망라해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해요. 자, 이러한 건국을 준비했던 단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주공화국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해서 국민주권의 바탕을 둔 국가를 수립하기를 지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주의 방식의 경제를 개혁을 해서 부의 균등 분배를 이룩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사회주의 방식은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살았잖아요. 못 살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처럼 성장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균등한 분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방식의 경제 개혁을 유도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까지 1930년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930년대, 40년대에 국내에서의 사회운동과 국외에서의 무장독립투쟁, 그리고 건국을 위한 준비까지 배웠는데 여러분이 오늘 배운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 자, 이 다음 시간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지만 우리 민족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셨거든요. 이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